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익스플러스 본부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2028 수능 개편에 대한 최종 시한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교육부에서 몇 달 동안 또는 이때까지 계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능 개편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하루 이틀 전에 벌써 엠바고가 조금 돌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개편될 거다, 내신 체제가 바뀔 거다라는 벌써 이제 사전에 좀 소문이 조금 많이 좀 돌았고, 그래서 학원가 쪽에서는 그것과 관계되는 간담회도 많이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10월 10일 이전에도 벌써 이제 신문기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은 전 세계의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대한 경향을 조사를 하고 다수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벌써 좀 흘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큰 틀은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틀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2028 시점은 결국은 이게 고교 학점제와 맞물린 아이들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예고가 돼 있던 부분들은 고교 학점제 시대에서는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바뀌었던 것들을 어떤 틀에 담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이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2022 교육과정 변화에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과목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그게 이 시점은 2022 교육과정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부터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해서 2025부터 고1 들어가는 아이들부터는 이 과목을 수업을 하겠다 해서 교과서가 이제 바뀔 겁니다. 교과서가 내년부터 초등 1학년, 2학년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 되면서 줄줄 아이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 과정에 맞춰서 보면은 기본적인 추세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아이의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편성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공통과정에서 기본적인 배워야 될 부분들을 중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다 수업을 하고 해서 학습량을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그 진로에 맞게끔, 계열에 맞게끔 아이들을 선택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과목의 유불리도 없어야 될 거고 그 과목을 선택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내신에서도 불리함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가장 기본 큰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고1 과정은 말 그대로 아이의 고1 과정에 대한 배웠던 과정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평가를 하자 아니고 이제 상대 평가를 갖는 거죠, 그죠? 상대 평가를 했고 그리고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유불리의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그 과목은 절대 평가를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그것을 세팅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부모 의견들을 쭉 모아봐서 수능 개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신 평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전 설문을 쭉 봤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의안이 가장 많은 쪽으로 이번에 발표가 되었죠. 수능 개편은 통합으로 가자. 사회과학도 통합해서 모니까가 같은 과목을 시험 치게 하자. 그리고 내신도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등급제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고교 학점제에 맞는 평가 구조가 우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요구됐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그 부분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대입에 맞는 입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내신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먼저 살펴보면은 내신 평가에 보면은 상대 평가하고 절대 평가의 큰 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큰 축을 보면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해왔냐 하면은 1980년대부터 우리가 등급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는 학력고사 시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을 세우고 그 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신을 가지고서 수능으로 또다시 줄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계속 등급제가 계속 많았죠. 그죠? 잠시 절대평가제를 한 6년 정도 해봤는데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다시 현재는 등급제로 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벌써 시행한 지가 한 20년 가량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지 자체는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킬러 문항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과도한 내신 경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N수생도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시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열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육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아이들이 쉬운 수능으로 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N수생도 덜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의 시장의 요구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고되어 있냐 하면은 고교 학점제니까 진로 과목이 등장을 했을 거고요. 그 진로 과목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반드시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를 하고 이런 안이 우세였습니다. 물론 전 정부부터 이렇게 계속 예고가 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1학년을 등급제로 했을 때는 2학년, 3학년에 절대평가만 갔을 때는 과도하게 1학년 내신에 더 치중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문제가 조금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작년부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만일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오히려 자퇴를 하거나 검정고시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들도 꽤 많았는데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는 1학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한 학년 뒤에 또다시 1학년으로 와서 생기부를 리셋하고 새로 듣는 이런 문제가 또 등장을 할 거다라는 시장의 예고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 문제가 좀 생길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대평가,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는 절대평가가 가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대평가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자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조금 더 9등급이 아닌 약간 느슨한 5등급제로 가자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안이 완전하게 최종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교육부에서 큰 틀을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11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2월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대부분들이 이때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는 교육부 안을 많이 따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큰 틀 내신과 수능에서는 아마 이 방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에 5등급제가 과연 우리가 현재는 9등급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실 현장에서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죠? 해서 총 9등급제로 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 준하게 될 것 같고요. 4년제 대학이다라고 봤을 때는 5등급, 6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4년제에 들어가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죠? 자, 이런 등급제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에 내신을 줄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5등급이 될 겁니다. 5등급이 되면은 1등급이 10%가 될 거고요.
2등급이 누적 3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9등급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쭉 보면은 1등급이 현재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1, 2등급을 합한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돼서, 그죠? 그리고 2등급이 누적 34%니까 3등급과 4등급에 조금 중간 이상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1등급이 아니고 이제 5등급 체제 하에서의 2등급이 됐을 때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3등급, 4등급 수준의 아이들이 교과 내신이 그렇게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느슨하게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그 안에 전체적인 10%, 34%에 차지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우리 아이가 봤을 때는 2등급이면은 그래도 34% 안에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상위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그게 9등급제로 봤을 때는 상위 등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신 5등급제로 지금은 갈 거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신 5등급으로 갔을 때에 고교 학점제잖아. 그죠? 고교 학점제로 달려가고 있는데 보통 교과에도 보면은 고교 학점제 보면은 공통 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리고 전문 교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5등급제를 어디까지 5등급제로 과연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교육부 안은 전문 교과까지 전부 다 5등급으로 표시하자라고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구별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다 가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고3, 고2, 고1 아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까지는 등급제로 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현재도 A, B, C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등급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5등급제로 가면서 현재 아는 선택 과목 전체가 그리고 전문 교과까지도 등급제로 간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 거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 일관되게 5등급 상대평가를 갈 거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두 개 다 이렇게 공동 병기가 될 겁니다. 현재도 물론 성적표를 보시면은 진로 과목일 때 A등급이고 그리고 상대평가에 뭐 1등급이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A, B, C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A, B, C, D, E 모든 과목에 대해서 A, B, C, D 5개의 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로 비율로 나눌 거고요. 석차 등급도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변기를 할 거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중학교 우리 그 생기부를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표준 편차가 보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보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학교에서 나의 수준이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를 평균과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내신 평가를 받을 때도 이제는 이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연세대라든지 몇 개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급제로 나눠졌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그 등급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만 있으면은 Z 점수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산정을 해서 학교 간의 전체적인 이렇게 수준들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입시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는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줄 세우기가 9등급제에서의 줄을 세우는 거에다가 5등급제로 줄 세웠을 때 조금 더 느슨함, 그리고 표준 편차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학교급 간의 어떤 줄 세우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내신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하면은 대입에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경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입입니다. 그죠? 대입에서 내신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신은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얘기했던
내신이 느슨해짐으로 해서 아이들 간의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되고 조금 더 선진화로 갈 거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신을 등급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시장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전체적인 상대평가를 다 갑니다. 자,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는 말 그대로 절대평가를 가져야 제대로 의미 있게 그 부분들이 시행이 될 거고, 절대평가를 가야 아이들이 과목을 조금 더 내가 필요한 과목, 내가 그리고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갔을 때는 아이들이 수강생이 많은 과목,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될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 과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이 들어야 될 과목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많이 듣는 과목 위주로 듣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오히려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전체적인 평가의 방법들을 바꿨는데 오히려 내신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끔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교 학점제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는 상대평가를 감으로 해서 지금 예고됐던 부분들은 서술형, 논술형 글쓰기를 강화하겠다. 물론 이제 상대평가가 됨으로 해서 또 안에 기존의 어떤 절대평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보다는 조금 더 줄을 서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들을 주제 글쓰기라든지 보고서 평가라든지 이래서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변별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2015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의 과정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를 늘 더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요번에 국어교과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화법과 작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화법과 작문 대신에 화법과 언어로 바뀌고 독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서와 작문이 바뀝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글쓰기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앞에 독서가 붙었죠. 그죠? 독서와 작문을 합쳐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글을 쓰고 맥락을 통해서 글을 쓰는 과정들이 더 중요했던 읽기와 쓰기 단계가 하나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상대평가를 통한 서술형의 강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은 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신 변별력이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제는 크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학에서. 물론 현재도 상위권은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교과 전형에서도 항상 딸려가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였죠. 수능 최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교과에 대한 느슨함을 조금 더 보강을 했다면은 이제는 더 느슨해지니까 수능 체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 내신만으로 학교를 갔다면은 이제는 내신에다가 또 다른 수능에 대한 체제가 더 강화될 거니까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 가는 것이 더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어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평가를 되는 부분들 보시면은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아주 크게 이제 변화가 되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90점과 89점의 문제가 되듯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선에서의 그 특거리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등급 간 불공정은 더 많이 심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예고가 될 거고요. 또 내신 경쟁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치열해지겠죠. 과연 1등급에 들어가지 않고 2등급에 이제 남아있을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이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일반고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 과정을 잘 수행을 하고 기본적인 내신을 잘 수행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대입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오히려 더 줄게 될 거고요. 기존에 학종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줄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보면은 학종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과목을 듣고 거기에 대한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수행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에 맞는 과정이라면은 일반고에서 이런 교육 과정과 비교과를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특목고나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학교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내신 경쟁이었는데 그 내신 경쟁이 느슨해지고 그에 대한 1등급이 10%까지도 주어질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오히려 자사고 쪽에 감으로 해서 내신은 느슨해지고 그리고 수능 준비는 조금 더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입에서의 선택권으로 본다면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조금 더 지금 이런 체제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예측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의 2022 교육 과정이 변화되면서 하나는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내신의 5등급으로 갔다면은 그 공부했던 부분들이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고 나오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고위 과목, 일반 선택 과목들을 대부분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이제 국어 과목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일반 선택보다도 요번에 이제 안이 나오는 부분들은 사회 중에서 통합사회, 통합과 고1 과정이죠. 그죠? 고1 과정을 수능 범위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는 기본적인 수능 체제는 현재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봤을 때에 국어 과목은 2 플러스 1 체제죠. 국어의 독서와 문학을 선택하고 문과든 이과든 화작과 그리고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 수학도 두 과목은 독서와 문학은 기본으로 같이 듣고 그 다음에 화작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기하라든지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2 플러스 1 체제였습니다. 탐구도 과탐,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평가와 일부와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절대평가를 받는 부분들이라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국어, 수학, 탐구를 모든 아이들이 문이과 구별 없이 똑같은 과목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어가 세 과목으로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세 과목을 다 보고 수학도 세 과목에 대한 범위들을 똑같이 보고 탐구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문이과 구별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같이 시험을 칠 거니까 전체적인 그 안에서의 이제 수능에서의 또락은 줄서기가 되겠죠. 물론 일부는 영어, 한국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개편 안에 보면은 화법 그리고 독서, 문학 그리고 대수, 미적분 이렇게 볼 겁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분들 통해서 이렇게 제일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기본적인 절대평가에 대해서 영어,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절대평가가 이제는 사회과학도 절대평가가 아니었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그대로 상대평가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1 과목이 들어가는 공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과목을 고1 과목이 수능 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도 현재의 교육 과정을 보면은 한국사가 고1 때 대충 배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고3 아이들 보면은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다시 3학년 때에 재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 절대평가가. 근데 사회과학은 이제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그것을 고1 때 배웠던 것을 또다시 고3 때는 수능을 위해서 고1 과목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보상 과정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융합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디만큼 공부에 치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보면은 약간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는 예고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되 한 과목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거는 학교 재량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다라고 약간 여지를 뒀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심화 수학입니다. 그죠? 심화 수학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절대평가로 갈 거다라고 여지를 뒀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라라고 교육부가 이제 바튼을 넘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국어 과목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상대, 그리고 사회과학도 상대평가.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인 고교 학점제 시대에 맞게 본다면은 상대평가가 실제로는 조금 몇 과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통과목, 절대과목인 영어, 한국사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인 수능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가 너무 많음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계열별 구분들도 없고 그렇게 됨으로써 제2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어 잘하는 친구 그리고 인문계열 친구들은 제2외국어를 치고 그리고 수학 잘하는 친구에 대한 변별은 심화 수학 그리고 과학 잘하는 친구 또는 과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심화 과학 그리고 사회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학 계열에 대해서는 심화 사회 한 부분들을 절대평가를 하면은 조금 더 계열별로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채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예고됐던 것은 그 자기고사화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수능을 조금 더 느슨하게 가고 우리가 이 정부 들어와서 내신도 느슨하게 가고 수능도 느슨하게 가고 그리고 수능이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1학년 때의 과목들도 배우게 된다면은 이제는 수능 변별력이 없을 거다. 그래서 수능을 자기고사화 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죠. 또 하나 미래형 수학이라고 해서 논술, 서술형 문항에 대한 출제는 없는 걸로 일단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시 비율은 현재랑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시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교과 전형이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체제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지만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바뀌어진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수능에 대해서는 줄였다, 쉬워졌다라고 하지만은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커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 수도 실제는 많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2+1 같은 경우는 두 과목과 한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은 지금은 세 과목, 국어 과목 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과 같은 경우는 확통을 공부 안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통이 이제 수학 범위에 또 들어갔죠. 거기다가 심화 수학까지 만일에 학교에서 어떤 일부 학과에서는 넣는다면은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까지도 또다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는 2학년, 3학년 때부터 심화 수학을 위해서 또 다른 공부들이 또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의 구조 방법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이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일어나는 것은 2025에 이제는 내신의 평가부터 일어날 거고 3년 뒤에 이제 수능이 바뀔 겁니다. 쭉 보시면은 지금 우리 고3입니다.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한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끝났죠. 근데 수시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40만이 안 됐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재학생이죠. 재학생은 적어서 상당히 유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학생이 그렇게 유리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재수생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재수생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대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능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도 또 있을 것 같고요. 정시가. 자,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아이들이 재수생, 삼수생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인원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수시 마치고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지금 체제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2, 고1, 중3까지는 지금 2015 교육과정, 이 과정을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은 현재 중2부터 될 거죠. 현재 중2가
2028 수능 체제에 지금 바뀌는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자, 이래서 됐을 때에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고2, 고1, 중3까지는 아직까지는 2015 교육과정의 현재의 수능 체제로 가겠죠. 근데 2022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 아이들부터는 내신이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되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는 중3 아이들이죠. 중3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원도 어느 정도 좀 많죠. 지금 이제 고1 아이들이 요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꽤 많죠. 그죠? 황금 돼지띠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고입 단계에서부터 예전에는 미달이 났던 부분들이 오히려 미달이 안 나고 더 어떤 바로 어떤 인문계에 바로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재수, 삼수 이렇게 갔다고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단계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재수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단계 중3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에서 바로 대입으로 가지 않는 한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내신 체제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경쟁력이 중2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중2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원도 많이 줄고 그리고 고1, 중3들이 바로 재수생의 길로 안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는 유리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중1, 초6, 초5로 지나면은 또다시 이 부분들이 이제 2년, 3년 지내고 나면서는 인원이 많아지고 나니까 또다시 의대에 대한 욕구라든지 하는 부분들 하면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또다시 재수생이 또 늘어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초5 단계에 가면은 뭐 크게 중2에 비해서는 크게 메리트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는 시장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거고요. 이제 수능이 바뀔 겁니다. 그죠? 내신은 기본적인 서술형 논술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이제 5등급 체제로 가고 수능은 또다시 그대로 선택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패턴처럼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수능 변별력 자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쉬운 수능이 될 거고 그리고 절대평가가 더 늘어날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수능에 대한 위력도는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 부분들이 될 거고,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은 더 많이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더 입시 경쟁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의대로 간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이 그리고 수능 비율이 높아서 의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체계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취업 시장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전문화된 어떤 취업에 조금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의대 또는 어떤 자격증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갔을 때에 계약학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늘어났던 부분들은 취업 시장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학과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중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지금 개편됐던 체제로 봐서는 조금 더, 그 단계에서 교육 과정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은, 그 안에서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2 같은 경우는 체제도 바뀌고, 그리고 등급도 바뀌고, 수능에 대한 과목과 범위가 다 바뀌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기회의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2015부터는 이제는 융합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문이과 구별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능의 과목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고1 때 배운 과목을 이제는 고3 때 수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학교의 문제점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부 장관도 계속해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정시로 갔을 때는 무전공, 무학과를 30%로 더 늘려가겠다라고 예고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성대라든지 몇 개 학과들 보면은 전부 다 수시에서는 학과별로 뽑죠. 내가 계열에 맞는 학과를 공부하고 1학년 때에 공통 과목을 공부한 뒤에 2, 3학년 뒤에 진로 과목을 내 선택을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정시에 가서는 또 어떤 현상이냐면은 무전공, 무학과에 맞춰서 모든 아이들이 1학년 때는 계열별로 다 모집을 하고 2학년 때 가서 또다시 학과를 세부적으로 선택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수시에서는 내 계열에 맞는 학과 공부를 위해서는 학종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정시로 갔을 때는 무전공, 무학과의 그 다양한 계열에 맞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시 준비는 수시 준비대로, 그리고 정시 준비는 정시 준비대로 완전히 공부의 방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들이 되니까 과연 어디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수시 준비에 조금 더 힘을 드릴 거냐, 아니면은 수능에 조금 더 힘을 드릴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혼란함이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수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망쳐졌다. 그러면은 나는 내신을 관두고 오히려 전부 다 대부분들이 수능 준비에 올인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배우는 부분들이 이제는 내신의 부분들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수능만 한 가지만 이렇게 가니까 오히려 재수, 삼수 점점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무리 내신 등급이 느슨하된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내신은 그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화수학은 얘기했는 부분들이고요. 자, 수시 정시에 대한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들도 아직은 확정은 안 했고 결국은 올해 말에 결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년 초에 이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확정됨으로 했는데 아직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4년 예고제니까 지금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안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수시고사라든지 대학별 정시의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학에서 또다시 제공을 할 겁니다. 며칠 전에 발표난과 동시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는 바뀐 부분들 없을 거고, 이제 입시에 맞춰서 1년 8개월 전에 우리 요강을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혀, 전체적인 수능에 대한 범위, 수능에 대한 과목, 그리고 내신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만 이렇게 정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미세하게 계속 바뀌어 나갈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런 수시 준비든 정시 준비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발표되니까 동시에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수능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학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학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특목고라든지 전사고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내신은 조금 더 불리하더라도 수능 준비가 잘 되는 과를 가서 학교를 가서 대입을 가는 것이 유리할 거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물론 생각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은 미세하게 계속 바뀌고요.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상대평가로 가느냐, 절대평가로 가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평가의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결국은 중요했던 부분들은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학습의 공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 읽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그것을 발표하고, 글로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해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신을 유리하게, 수능을 유리하게 여러 가지 포션을 잡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평가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력을 어떻게 아이들이 분출시킬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초등 단계, 중등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하시는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문해력을 갖추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적 사고가 더 늘어날 거고요. 하나하나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을 통해서 사실적 사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적, 뭐 추론적, 그리고 이런 비판적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구성도가 결국은 우리 리딩에서도 계속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레벨별로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감으로 해서 사고력 확장에 대해서 그리고 독해력 확장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결국은 의의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밖에 없을 거고요. 그 책을 통해서 의의를 확장하고 그리고 사고력 확장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들이 다 갖춰져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상대에서의 내신 평가다, 수능 평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직은 뭐 그렇게 이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방법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기존 하던 대로 그대로 책 많이 읽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이제 입시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등급이 기본적인 등급이 정량화됨으로 해서 교과가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들이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교과 100%가 없습니다.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교과에다가 서류 평가를 하죠. 서류 평가가 물론 서류 평가라면 학종이 또 있는데 왜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교과의 전체적인 그 성적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이제 객관화가 조금 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5등급제로 가면 더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서류의 평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서류 평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학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점수뿐만 아니고 그 점수를 수행하기 위한 아이들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세계부의 기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수능만 바라본다 손 치더라도 그 수능이 결국은 학과 공부에 대해서의 과정형 평가를 제외하고 수능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서울대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내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정시에서.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는 수시, 정시 그렇게 썩 구별 없이 학과 공부 열심히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과정형 평가에 대해서 어떤 열심히 노력했다면은 그 부분들이 충분히 평가에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예로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시든 정시든 결국은 이것은 고3 때 우리가 이제 결정했던 부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초등, 중등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열심히 책 읽고 그리고 학과 공부 조금 더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입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학부모님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할 거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교과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교과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죠? 특히 수학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날 거고,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국어도 더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교과로 보면 결국은 지금은 국어, 수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이과 구별 없이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융합적인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과연
학원에 가서 사회과학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학원에 가서만 할 거냐라고 보면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충분히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전과목 공부들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꼭 학과 공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좀 상담에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틀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뀔 거고 또 12월 달 되면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몇 가지 사항들은 또 바뀐 상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고교 학점제 시대에 맞춰서 간다면은 결국은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한, 기초 역량이 더 중요하죠. 그죠? 기초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배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